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낮 12시 점심을 먹으려고 가려고 했을 때 북한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3차 핵실험으로 밝혀진 인공 지진을 만들면서 결국 시장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오후장 내내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북한이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통보했었다고 하죠. 정부가 늦지 않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늘 장 막판 매수 강도를 높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선물을 많이 정리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있었지만 시장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전환된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환율 시장도 북한발 이슈를 미리 반영하고 오늘 오히려 하락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12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오전장에서 전차 군단이 상승 흐름 보이며 1950선 지지력 테스트 나섰습니다. 이후 유럽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짙어지면서 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하락 반전됐습니다. 1950선 하회했던 코스피는 이 북한의 핵실험 제3차 핵실험 상황이 대부분 예상된 상황이라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5%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줄인 모습입니다. 1947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 강도 조금 더 높인 모습인데요. 1,06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1,323억 원의 매도 물량 수례했습니다. 또한 개인 쪽에서는 14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수세에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던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전해지면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오늘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 많이 축소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은 0.24%의 하락 흐름 보이며 503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소폭이나마 3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억 원, 외국인 쪽에서는 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70전의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 반전되기도 했지만 북한발 리스크가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된 탓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4원 90전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1,090원 8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0.41%의 오름세 보이며 146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후장에서 하락 흐름 보였던 현대차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21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약세 흐름, 삼성생명은 2%대의 낙폭 보이며 10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29만 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2%대의 낙폭 보이며 3만 550원에, 신한주주가 1%대의 하락 흐름, SK하이닉스는 1%대의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37%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27,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올쇼핑이 1%대의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파라다이스는 낙폭이 조금 만회된 모습입니다. 오늘 3%대의 내림세 보이며 18,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3.65%의 강세 흐름 보이며 27,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 오늘 3%대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33,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과 동서, 시젠이 1%대의 하락 흐름, 반면 포스코 ICT는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7,1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동반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46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전자와 삼성 SDI가 강보합권, SK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역시 0.53%의 상승 흐름 보이며 94,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태양광주 주가가 미국 태양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증대 전망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장주인 OCI가 3%대의 강세 보이며 16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성 LST가 7%대의 급등 흐름, 하나케미칼 역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웅진에너지가 4%대의 강세 보이며 2,4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인공지진 발생 소식에 오늘 방산주 주가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스페코가 상한가 도달하며 3,79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비텍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2,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휴니드가 7%대의 급등 흐름, 퍼스텍 역시 13%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2,49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북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남북경협주 주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1,59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재룡산업이 6%대의 급락세 이어졌습니다. 5,14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화전기와 신원이 2%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을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협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동양철광과 대ITI가 강보합권, 하이스틸이 2%대의 강세 보이며 23,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동양네트워크스가 나흘째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오늘도 하락 흐름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8%대의 급락세 보이며 1,3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모나리자 살펴보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사인 모나리자가 모간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리 아시아에 인수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나리자는 주당 565원 올라 4,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데도 시장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오늘 조용했던 것만큼 딱 이 정도만 우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전문가의 생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오경섭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는 시점, 북한이 왜 3차 핵실험을 했는지 의도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예, 북한 3차 핵실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차례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기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형화, 경량화해야 그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에 부착해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이 핵보유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앞으로 이제 그 육자회담이나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한편으로 완화시키려는 이런 어떤 의도에서 여러 가지 대화 공세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그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 한국 정부의 어떤 그 핵실험 중단 요구에 대해서 남한이 그 제재에 동참하면 보복의 불배락을 면치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박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긴급 북핵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북한의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두 분도 지금 접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 대북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우리 측 스탠스도 굳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단호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과 원칙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근혜 당선인도 북한의 어떤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걸 주도하거나 또는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상당히 냉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오히려 대화장이 펼쳐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셨는데요. 원래 핵실험 해놓고는 이제 손 내미는 것이 북한의 지금까지 관례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남 도발을 했을 때도 대화 공세를 펼쳤고 또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후에도 대화 공세를 펼침으로써 대북 제재를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북한이 아무리 대화 공세를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일관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핵 폐기를 위한 대화지 북한의 어떤 그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에 말려드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우리 박근혜 당선인도 새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치 않을 것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명을 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적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향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예, 일단 북한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핵실험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변동폭이 상당히 미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그동안 그 남북 관계에서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그 남북한의 전쟁 상황까지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렇게는 대개 시장에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학습 효과 때문에 경제에 미친 파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3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해 나가야 되고 또 그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당분간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한 게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데 지금 3차 핵실험은 북한이 이 남북한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강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 시작부터 상당히 중대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차 인선 발표도 안 했는데 참 박근혜 정부도 어렵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영향은 미미하겠으나 정치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력까지 분야별로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우경섭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깊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조용한 하루였는데 오히려 수급이 조금 독특했었죠. 여의도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환율 수급 요 정도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실적 시즌은 거의 끝물이라서요. 북한 리스크가 오늘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바처럼 일단 대북 리스크가 좀 발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거 1, 2차 핵실험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일단 시장은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관련된 대회 일단 국내외 이벤트가 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좀 약세폭이 좀 제한적으로 좀 머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장초반 달러당 95엔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엔화 약세가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에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환율 이슈 등의 부진세를 나타났었던 IT 관련주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는 등 대외 리스크에는 일단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돼서도 과거 1, 2차 그 대북 리스크 부각의 이후 단기 리스크에 그쳤다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후 주변국 및 북한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좀 관찰해야겠지만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단기 리스크에 그쳤다는 점에서 현재는 환율과 관련된 이벤트의 시장은 좀 더 주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환율과 관련된 이벤트로서는요, 대외적으로 금일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및 주 후반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에 먼저 관심을 쏠릴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으로 인해서 유로화 환율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부각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유로존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고요. 주 후반 G20 회의에서도 주의 의제 중 하나로 환율이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은 부재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코멘트 등의 아무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또한 14일 날 있을 한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 현재 특별한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본 은행의 신인 총재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준금리에 관련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서 시장에선 동기를 좀 우세하게 보는 입장이긴 하겠지만은 한국은행의 환율과 관련된 구두 코멘트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엔화 대비 국내 원화의 강세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 이슈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 크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는 기는 좀 전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야 되는 장세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똑같은 표현의 얘기를 듣게 되네요. 무엇보다 환율과 관련된 일정을 챙겨야 되는데 그 일정의 결과가 우리 시장에 우호적일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을 잘 봐라라고 했지만 오늘 또 보면 수급도 크게 한번 변화가 있었죠.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교 대리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선물을 이렇게 3,600계약 이상, 아니 뭐 누가 많이 팔았든 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만큼 나온 건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시장은 장 초반에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면서 61선 부근에 출발을 했지만 장중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5일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음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모습을 보시면 해외 증시 우리 연휴 때 그 금요일 날은 상승을 하고 전일은 소폭 하락하면서 1960선까지의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출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시 부근에 북한의 인공지진이 관찰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완만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치세를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장이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등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업종들의 하락 속에서 종이 목재 업종과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만이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별 모습을 보시면 먼저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약 1,358억 정도의 지금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약 1,60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연기금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순매도로 일관해 오던 투신과 금융보험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투신 쪽에서 61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외국인도 약 6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면서 소폭 매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물 쪽에서 좀 강한 시그널이 좀 나왔는데요. 금일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금액상으로는 약 4,746계약의 선물 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 거래량으로 보시면 약 3,600계약 정도, 4,000계약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일간으로 보시면 상당히 큰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신데요. 거래량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에 그 금요일 날 5,000계약 정도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있었던 반면에 금일은 약 3,600계약 정도, 거의 4,000계약 가까운 매도가 출회되면서 최근 중에서 가장 많은 출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매수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금일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많았습니다. 매수 업종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전기 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매도세가 강한 중에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많았고 특히 화학 업종에 대한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전기 전자 업종에서의 큰 매수가 보였고 기관들은 유통업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마찬가지 유통업에 대한 매수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그 업종별로 보시면 그 프로그램 매매 통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3,000계약 정도가 최근 출회된 물량 중에 가장 많이 출회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차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출회 물량이 나오고 있었지만 금일 특히 많이 나왔고 그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거의 출회된 적 없는 그런 2,000억 가까운 물량이 출회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특징주보다도 이 수급 분석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옵션 만기가 이틀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물량이 미리 쏟아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약이 될 수도 있는 건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차익 잔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매수차익 잔고 보시면, 일별 차익 잔고를 보시면 매수차익 잔고가 지금 9조 2천억대로 지금 내려왔고 매도차익 잔고가 5조 3천억대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순차익 잔고가 지금 약간 지금 이 갭을 말하는데요. 이 갭 자체가 지금 약 3조 8천억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5조 가까운 물량들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관련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베이시스 괴리차가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베이시스 괴리차를 보시면 60분봉으로 보시면 지난 1월 말 이후에 지속적으로 베이시스 괴리차가 음수 영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안 좋게 본다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베이시스 괴리차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이런 모습으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그 나머지 물량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3조 8천억에 대한 해소 과정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매물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베이시스 잘 봐야겠군요. 일단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조금 줄고 있어 다행이긴 해도요. 끝으로 오늘장 특징주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들어보죠. 네, 금일 시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금일 미국 태양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셜 확대에 따른 상승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락 관련주에서는 지금 쌍용차가 지금 유상증자 추진설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지금 조회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금일 오후 6시에 확인한 이후에 지금 투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빠질 수 없는 것이 북핵 관련 그 방산주들인데요. 스페코 금일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퍼스텍, 큐니드, 그리고 빅텍까지 모두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관련 가능성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 또 대응법 알려주셨는데 무엇보다 쌍용차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6시 이전에 조회 공시에 대한 쌍용차의 답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의 수급 분석과 특징주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두렵기만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몰라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미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나보실 분은요,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님이시고요. 이어서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유성만 대리님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먼저 제가 얘기 핵심적인 내용만을 미리 추려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 전략. 주식 사도 될까요? 종목 선정 방법이 있으신지, 어떤 종목을 살까요? 다들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주식 살까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하태준 사장님께서는 쉬는 것도 투자다, 쉬자라는 얘기시죠. 유성만 대리님은 박스권 장세라고 하셨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라는 의미실까요? 하태준 사장님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오늘 느낌표가 많습니다. 유성만 대리님은 안정적인 성장 소비주를 보자 라시면서 오늘 증설 관련된 얘기가 크게 부각됐던 강원랜드 준비해 주셨고요. 하태준 사장님께서는 믿을 건 실적이다 라시면서 최근 들어서 저는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를 내일 사보자라고 추천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왜 지금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나요?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차근차근 좀 가보겠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자,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네. 하셨는데 진짜요. 금요일날 좀 올라서 가보나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네. 예. 올 때마다 좀 시장 분위기가 참 암울한데요. 네. 제가 무슨 좀 저주를 받았는지. 요일을 좀 네. 바꿔보시죠. 네, 하여튼 근데 참 어려운 장사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보다도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러한 상태가 아직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보수적인 투자를 좀 더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즉 현금을 일정 부분 계속 들고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관망을 하시되 일부 정도만 주식을 조금 담가보는 그런 전략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보는데요. 네. 최근 이제 해외 증시 분위기도 조금씩 탄력을 잃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관련해서 관망세가 나왔었죠. 네. 대부분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만 다행히 학습 효과 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넘어갔고요. 최근에 환율 움직임, 원달러 환율 움직임 좋습니다만은 엔달러 환율 움직임은 여전히 시장이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현물순 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이틀 연속 반등을 했다는 점인데요. 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1960선 그리고 61선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최근 들어서 나타났듯이 고점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투자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 들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될 부분들이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뭐 현재 미국 그 오바마 공화당 간의 그런 긴 정책 부분들이 향후에 또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일정 부분은 소폭 감소됐을 때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3, 4월 달 좀 이후가 좀 더 지금보다는 투자 시기가 그나마 나은 상황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2월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기에는 썩 적절한 달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쉬자라는 얘기셨고요. 자, 이번엔 유성만 대리님의 얘기, 주식 살까요 하니까 사자,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박스권 장세라고 답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장세 보면 일단 기관이랑 또 외국인들이 좀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면 한 이틀 전부터 다시 또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또 그러다 싶으니까 보니까 또 기관이 팔아서 또 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 장세인데요. 또 무엇보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니 G20 회의니 거기다부터 금통위에다가 옵션 만기까지 정말 네. 너무 이벤트가 많아서 이게 대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나 네. 해야 될 것 정말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동안 또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엔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면서 세계 각국들의 이런 엔화 하락에 대한 이런 좀 공조세가 대응 공조세가 보이면서 또 이렇게 변동성 또한 줄어들었고요. 또 그동안 또 좀 이렇게 막 숙이고 있었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유럽
정치 문제나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북한 이런 핵실험까지 정말 이렇게 뭐 이거 좀 해결했다 싶으면 저거 있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 한 주는 좀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이런 저런 이벤트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어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 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물론 뭐 하태준 위원님 말처럼 이렇게 좀 뭐 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전 좀 이렇게 좀 이번 한 주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박스권 장세라고 저는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이제 딱 가다가 막힌 1960 라인을 역시 조금 버거운 라인, 저항선이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요. 예, 저 일단 좀 차트 일단 보시면요. 네, 박스권이라고 하니까 또 라인이 궁금해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 하단은 1920선 후반대 정도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1920 한 7, 8 정도 잡고요. 예, 그건 제가 지난주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였고 또 역시 상한선 또한 196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지수가 올라도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같은 이런 대형주만 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지. 그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뭐 현재 뭐 방산조와 같은 그런 좀 개별 종목 그런 일부 특수 좀 하지수 업종을 빼고는 큰 이렇게 그 낙폭이 없는 매우 좀 지지분이한 장세가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추천받았던 전문가들의 종목이 뭐가 나왔나 생각해보면 일부에 SK 하이닉스가 나왔고 자화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 IT였고 아니면 갤럭시 S4거나 뭐 아무튼 덩치가 좀 작거나 이런 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떤 쪽을 그나마 이렇게 좀 어려운 장이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부터 종목 얘기 들어보기 전에 종목 선정법 그 틀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태준 차장님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네.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 뭐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실적이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또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뭐 주가가 당장 안가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적 개선주가 서바이벌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뭐 낙폭가든 애들은 선조정 받은 주식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초점이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빠르면 1분기나 2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실적 개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사가 몰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다가 좀 덧붙인다면은 신정부 정책 관련 수혜 섹터 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를 비롯해 상반기 쪽에 좀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업종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통신이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IT,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덧붙인다면 LED 같은 쪽들이 이런 쪽들이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신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근데 이 신정부 정책 관련 수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원래는 이제 보통 1월달 그리고 2월 초까지는 대부분 좀 강세를 본 적이 많았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별로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 달 말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좀 앞두고서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이나마 관심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미리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주가가 차트도 이쁘고 수급도 양호한 주식을 위주로 하시는 게 물론 능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낙폭과대 내지는 선 조정을 받은 종목들 위주 중에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받는 정도 시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제 취임식 이전에 원래 수혜주들이 좀 힘을 내고 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 이쪽이 수혜주가 될 거야 라면서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강하지 않아서 취임식 이후에도 강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새 정부 들어서는 수혜주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면요. 안정적 성장 소비주. 안정적인 성장. 전 좀 지난주랑 그렇게 크게 범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비슷한 저는 형국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성장 소비죠. 거의 뭐 내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단지 이번에는 좀 제가 업종을 섞어 와서 네. 딱 이 업종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왜 이걸 했냐면 일단 외부 거시 변수에서 자유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이번 주는 온갖 이벤트가 원체 많기 때문에 예, 좀 거기서 자유로운 걸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는 종목들만 골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영업무역입니다. 뭐 영업무역 보시면 일단 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노스페이스 잠바로 유명한데요. 일단 영업무역 수급 한번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 쭉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는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노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불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방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온 게 CJ CGV입니다. 예, 뭐 영화관인데요. 역시나 또 최근에 뭐 방학을 맞아서 영화관 관람도 많이 가고 있고 또 오히려 불황 때에는 이렇게 큰 돈 쓰는 것보다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기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거 안정적인 이렇게 성장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급 측면 봤을 때도 또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영업무역이나 CJ, CGV 같은 안정적인 이런 소비주, 성장 소비주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또 시장이 박스권이고 그래봐야 1960, 70이고 하니까 그냥 아직은 방어주 쪽에 계속 좀 피신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성만 대리님께서 과연 언제쯤 그야말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들고 오실지 아마 그때쯤 따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그때는 정말 빨리빨리 나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유성만 대리님, 하태준 차장님의 종목 선정법 기준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자, 하태준 차장님께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일 이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렵지만 그리고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시면서 삼성전자를 사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이십니다, 진짜로. 네, 저도 방송 나서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이게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또 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라고 해서 특히 뭐 아웃퍼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형주라고 해서 또 딱히 아웃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그래도 국가대표 주식으로서 가장 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리스크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좀 믿을 만한 주식이 가장 이제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말씀 드려보는데요. 지난 뭐 3분기, 4분기 실적 다 잘 나왔었죠.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비수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쪽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량이라든지 ASP가 또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시장 지배력, MS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 비용도 좀 감소하는 그런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빠르면 뭐 다음 달 내지는 2분기 중으로 이제 차세대 주력폰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반대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그 애플 아이폰 5 후속 모델이 좀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신제품 모멘텀이라든지 그 애플 그런 신작 모멘텀 공백 이런 분들의 반사적인 수혜를 좀 얻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1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2분기로 갈수록 좀 더 강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좀 험난한 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갖고 계시면은 좀 안 가거나 빠지거나 좀 밀려도 마음이 좀 스트레스 덜 받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1월 28일 날 이제 137만 1,000원을 찍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15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엔 누가 관심을 보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향후 얼마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옵션 만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삼성전자 샀다가 또 그야말로 지수와 연동되지 않습니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장일수록 너무 단기적인 플레이 국한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좀 지금처럼 힘들수록 호흡이나 또 보는 시각 자체를 좀 크고 넓고 느리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삼성전자 최근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기관들 쪽에서는 조금 일부 매도가 많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받은 다음에 121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주가가 다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금요일 날 21선을 회복해서 끝났고 네. 오늘 같은 경우 음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21선과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그런 대로 선방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뭐 14만 6천 뭐 146만 원대 초반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155, 6만 원대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지난번에 주가 한 2주 전쯤이었죠.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요번 121선이랑 볼 수 있는 가격대가 1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가격대를 리스크 관리 가격대로 설정을 하시고 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이 힘들고 진짜 종목이 참 고르기 어렵다 할 때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2분기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그야말로 실적이 담보가 되는 삼성전자를 사보자 의견을 내셨습니다. 목표가는 155만 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유성만 대리님의 강원랜드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전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신고가를 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랜드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일단 강원랜드 무엇보다 이렇게 테이블이랑 머신 증설이 일단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랑 머신이 카지노의 이렇게 그 수익을 결정하는 건데 일단 이 증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올 4월 달에는 부분 개장 즉 소프트 오픈이 예상되어 있고 6월 달에는 그랜드 오픈 전면 개장이 예상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기본적인 그 수익 구조에 있어서 아무래도 매출이 커지고 또 그에 따른 이렇게 고객들 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매출 증대랑 수익 증대가 예상되고요. 또 이제 올 하반기쯤에 워터월드가 이렇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의 카지노에다가 거기에 있는 휴양시설 그리고 이런 또 워터월드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종합적인 이런 휴양 단지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그 세금 때문에 많이 좀 실적 면에서도 부진했는데 일단 네. 그 세금 효과도 소멸되고요. 또 이렇게 점점 평창 올림픽에 다가올수록 이런 강원랜드에 대한 이런 뭐 브랜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희 주가상으로 봤을 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주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기관이 쑥 들어왔다가 기관이 오늘 좀 정리하고 나간 것 같아서 약간 쎄하기도 하거든요. 뭐 증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된 반면에 기관이 적절한 가격에 나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예. 근데 뭐 일단 오늘 좀 기관이 좀 많이 팔기는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좀 오늘 전체 장을 봤을 때 오늘 원체 좀 기관이 원체 많이 팔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좀 이런 그런 좀 특징일 뿐이지 저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해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도 궁금해요. 예, 저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1,500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나 뭐 내일 뭐 또 뭐 북행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네. 혹시 이거보다 좀 높게 시작하더라도 시초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목표가는 33,500원으로 일단 오늘 그 신고점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사자, 강원랜드 사자 얘기를 이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추천해 주셨던 하태진 차장님의 지난주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시젠이었는데요. 시즌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악재가 있었냐면 악재는 없었거든요. 기관들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팔았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제법 들어왔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밀린 건 사실이죠. 일단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주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네. 지난주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좀 실적 발표 지연에 따른 우려감 내지는 뭐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 21선 그 돌파 또는 안착이 다소 실패를 하면서 일부 좀 희망 매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일단 뭐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해 본 결과 뭐 발표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회계 감사가 좀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한 뭐 제시해드린 리스크 관리가 가격대 6만 원대도 아직 안겠고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좀 한정적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혹시 뭐 손절 가격 약간 더 뭐 여유 있게 내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조금 내려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동평균선 최근에 지지받고 반등을 시도했던 61선 정도 그리고 6만 원대 정도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즌 왜 4분기 실적 안 내놓지? 별로 안 좋나?라는 우려는 그냥 우려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상 실적 발표가 그야말로 지연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롯데 하이마트 추천 주셨었죠, 유 대리님? 예, 일단 롯데 하이마트도 제가 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뭐 딴 게 아니라 좀 전체 장도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예, 옆으로 약간 좀 횡보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소 횡보하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시면 고객님들이 원하는, 아니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수익 충분하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예. 그래요. 자, 롯데 하이마트도 홀딩, 시젠도 홀딩, 가격대도 뭐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종목 AS 부분 빼고요. 당장 내일장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시 정리해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던 하태준 차장님 그리고 유성만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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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 핵실험이 있어도 오늘 너무나 잘 갔던 일본 니케이는 보니까 2% 거의 가까이 오르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나름대로는 상승폭을 좀 줄인 것 같은데 11,360선에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유럽 쪽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잘 보셔야죠. 역시 환율과 관련된 얘기이니까. 하지만 유럽 쪽은 코멘트 정도만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었으니까 어떤 코멘트가 엔화와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자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